패널 디스커션 시작하겠습니다. 패널로 박상돈, 이동재, 이정은, 장원영 선생님 계십니다. 패널 디스커션 시작하겠습니다. 국경동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엔티스롬보틱 스라피 애프터 탑이 잘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보면은 이게 이제 와파린하고 노악을 보면은 이제까지 이제 도학이 계속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 그 아틀란티스 서브스터디라든지 엠비자지 타비 스터디 보면은 우리 생각과 좀 틀리게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와파린하고 이러한 도학의 차이점을 보면은 이피카시는 똑같은데 세이프티, 블리딩 리스크가 확실하게 도학에서 적기 때문에 그래서 클리니컬 아웃컴을 좋게 했는데 이 두 가지 그런 타비 스터디에서는 오히려 블리딩이 더 높게 나왔거든요. 혹시 좀 어렵지만 이런 대한 메커니즘이나 가설 같은 게 혹시 생각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 좀 있으면 말씀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어서 사실 대답이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제가 엠비서지 AF 탑이 사실 제 환자를 한 대여섯 명 정도 인후를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 트롬보엠볼릭, 하이 블리딩 리스크를 같이 갖고 있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 와파린 용량 조절할 때 상당히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겟에서는 우리가 정용량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지만 그걸 위해서 와파린을 증량하는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고 이제 공식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TTR 레이트가 생각보다 좀 낮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타비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 타비 프로시저 자체가 트롬보엠볼릭 리스크를 많이 올리는 프로시저가 아니고 환자의 본연의 리스크는 블리딩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TTR이 잘 유지되지 않는 와파린군에서 트롬보엠볼릭 리스크에서 손해보는 것은 잘 없고 오히려 이제 INR 레이트가 낮기 때문에 이런 블리딩 리스크에서 좀 이득을 보는 그런 역설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 가설적인 제 제안이고 확실한 정답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인하대병원 박상돈입니다. 국형돈 선생님한테 질문 하나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거의 비슷한 질문인데요. 실제 타비 환자들에서 사용하는 노악 도즈가 우리가 베너스 스럼보스 VTE에서 사용하는 도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울틱 밸브 같은 경우는 하이플로우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즈 자체가 너무 스터디에서 사용되었던 도즈들이 좀 우리가 데이터는 없지만 하이도즈들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또 그런 것도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스터디에서 리듀스드 도즈를 사용했던 환자들을 따로 분석한 데이터는 없나요? 이 도학을 이용한 스터디들을 보시면 이제 오라안티코그레션에 인디케이션이 됐던 환자들은 사실 넘베블라 AP 환자들한테 사용됐던 도즈를 사용했던 경우들이 많고 그렇지 않고 오라안티코아굴레션의 도즈 인디케이션 되지 않았던 암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리듀스 도즈를 사용한 것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들이 아직 우리가 검증해 나가야 될 부분인데 현재까지의 스터디들은 스탠다드 도즈의 노악이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 인디케이션 없는 환자들한테는 이득이 없다. 그리고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의 이득이 인디케이션 되는 환자들한테서는 기존의 용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 정도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의 인디케이션이 없는 환자들한테서 정말 로우 도즈의 이 도악 자체도 베네피셜 하지 않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직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이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배경은 저희가 서브클리니컬 스롬보시스에서 분명히 이거는 안티플레이틀렛 테라피로는 리버설이 되지 않고 코아굴레이션에 의해서만 리버설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밸브의 롱제비티라든지 또는 스트로크 TI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들이 옵저베이셔널 스터디들에서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도세지가 얼마냐 오랄 안티코아굴레이션 인디케이션 되지 않는 타비 환자들한테서 베네피셜한 노악 도즈가 얼마일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저희가 아직까지 모르는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삭 교수님한테 좀 질문 좀 하고 싶은데 여기 오늘 이 세션에 참석한 유일한 흉백화 선생님이신데 혹시 아까 첫 번째 강의로
정우백 선생님이 에코하시는 선생님께서 그 가이드라인에서 에이지 리밋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근데 미국과 유럽이 조금 80세, 75세 다른데 혹시 우리나라 그 카디악 서전 선생님들은 그 타비를 억셉트하는 에이지 리밋을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한 80세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저도 지금 강원도에 있는데 저희 벨포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디스커션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있었는데 한 75세 정도는 지금은 이제 억셉터블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 젊은 환자들한테 하는 거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조금 에비던스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서지컬 소사이어티는 사실 그런 좀 컨센서스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삭 교수님한테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사실은 저희 지역이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 많은 엘더리 페이션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85세 할머니였는데 타비를 권유했는데 환자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자기는 그냥 수술 받겠다고 해서 수술을 했는데 정말 잘 돼서 잘 다니고 계시는 반면에 또 65세, 60세 되는 젊은 환자분인데 또 ABR 수술을 했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포스트 오피 컴플리케이션 이런 게 되게 좋지 않이 있어서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저는 사실 단순히 에이징 팩터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환자가 그 전에 얻은 퍼포먼스라든지 코모비디티나 다른 언더라잉 어떤 컨디션이 중요할 것 같은데 서전의 입장에서 현재까지 경험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에이징 팩터 말고 혹시 이제 정말 이거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포스트 오피 아웃컴의 중요한 결정 인자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당연히 그 서지컬 리스크가 있는 환자들이 나이 자체도 이제 리스크 팩터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리스크 팩터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에이지 자체보다는 그런 리스크들이 더 이제 아웃컴에 영향을 더 미친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60세지만 아까 그 영에이지에서 그 강의하셨을 때처럼 무슨 다른 코모비디티가 있거나 캔서가 있어서 뭐 서바이벌이 좋지 않거나 이런 뭐 수술을 바로 해야 되거나 당연히 그러면 퇴벌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AS가 있고 나이가 많은데 뭐 아까 85세 얘기하셨지만 요즘에는 80세, 85세도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들이 리스크 팩터가 전혀 없다 그러면 사실은 가슴을 여는 것만으로 그게 그 리스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포스트옵에 당연히 다른 리스크 없는 젊은 환자들보다는 더 공들여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AS라는 병 자체가 그 수술을 해주면은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병이거든요. 오히려 MR이나 TR이나 이런 환자들 중에 리스크 정말 많고 파디아스로시스 같이 있고 펄모널 히퍼텐션이 심하고 나이 많은 환자들 저희가 제발 이 환자는 좀 클립을 해달라 이렇게 보내도 못한다고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서 사실은 AS에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커뮤니티나 그런 것이 별로 없다면 리스크가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이제 저희도 연간 한 100개 이상 하게 되면서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그 전에 코로나리 스텐트나 에바나 테바처럼 경험이 늘어나면 서전에 대한 디펜던스가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 혈관하고는 다르게 이 밸브는 테버가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또 그만큼 사고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영에이지 또 그 아나토미가 페이버러블 하지 않는 환자들한테 더 인디케이션 익스펜전 하면 그만큼 저희가 이제 못 백업해야 되는 케이스들이 더 늘어날 거라고 오히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바이올로직 에이지가 점점 더 나이 먹어도 젊어지기 때문에 아마 바이올로직 에이지를 반영하는 많은 그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더 많이 진행돼가지고 질문 한 분만 더 받고 이번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질문? 네. 안효석입니다. 그래도 전 항상 이런 그 가이드라인 보면은 1년 만에 ESC에서 나이가 바뀌어서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눈에 확 띄잖아요. 나이는 숫자로 딱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황병희 교수님 비롯한 다른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타비 관련 스터디 데이터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또 나이 관련해서
그 바뀔 만한 그런 스터디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로우리스크 트라이얼에서 이미 영에이지들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탑이라는 프로시저 자체가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수술도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영에이지에서 두러빌리티 때문에 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영에이질수록 시술도 간단하고 컴플리케이션도 적고 그렇거든요. 마치 PCI도 저희가 쉬운 환자는 쉬운 것처럼. 그래서 앞으로 이 두러빌리티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영에이지도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 가이드라인에는 뭐 숫자로 이렇게 딱 나오지만은 거기에 못지않게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각 병원의 호스피탈 모탈리티가 상당히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서지컬 모탈리티가 병원마다 차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사실은 미국에서 OP 모탈리티가 작은데 수술 잘하는 데는 공표하는 게 보통 1% 미만이거든. AVR 할 때. 그런 뭐 데이터를 보고해서 자기 병원을 저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 병원마다 사실 모탈리티 차이도 많고 환자의 나이 못지않게 크로놀로직 에이지가 어느 정도인지 의사가 좀 판단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가 어느 걸 페이버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나이만 가지고 우리가 이제 탑의를 할 거냐 뭐 수술을 시킬 거냐 하고 결정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이드라인을 리뷰하면서 이제 나이 기준을 이렇게 보면서 느낀 점은 이게 나이가 많으면 리스크가 높다라는 개념이 이제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65세 미만에서 바이오 프로세틱 밸브 탑의를 해놓는 거는 그 듀러빌리티에 대해서 아직 확실히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념인 거고, 그래서 65세 미만의 라이프 익스펙턴시가 20년 이상인 사람은 수술을 메케니컬 밸브나 뭐 이런 걸 좀 듀러빌리티가 확실히 데이터가 있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개념으로 아마 이제 나이 기준이 그런 식으로 정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이제 분명히 말씀대로 연령이 많이 85세지만 퍼포먼스가 좋은 분들이 분명히 수술하고도 아웃컴이 좋은 경험을 저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의 연령 기준이 이게 나이 많으면 수술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제 제가 리뷰하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75세 유러피안 가이드라인도 75세 이상 환자들을 탑의를 해서 그 밸브를 한 10년 정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으로 뭐 에비던스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75세로 컨센서스로 정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마 더 많은 디스커션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간이 거의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이번 세션을 마칠까 합니다. 아마 더 많은 디스커션은 내년에 하죠. 뭐 이 자리에서. 예. 저기 장교수님. 예. 네, 오늘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에드워드의 본사 임원하고 한번 얘기했는데, 현재 미국 인터벤셔널 카디올로지의 탑의의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앞으로 해결해야 될 주제는 이제 라이프타임 매니지먼트 오브 영 시비어 AS 페이션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일생 동안 관리할 거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 화두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과거에 흉백과 선생님 단독으로 치료했던 거에서 벗어나서 이제 카디올로지스트랑 같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윈터 코액트를 6번째 이제 개최했는데요. 이 6번째 개최하는 동안 가능하면 흉백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자리를 많이 만들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 오늘 또 좋은 디스커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더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이제 앞으로 같이 이렇게 서로 이해도를 높이고 이제
진정한 하트팀 어프로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리, 논의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2021년 카디올로지 그 심혈관 중재에 관련된 그런 기초 임상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여러 가지 세션들이 많이 있었었는데요. 참석해주신 모든 선생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